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57회 지금 시작합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2017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월입니다. 아마 오늘 옆 사람과 한 번쯤은 나눴을 진부한 인사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일상도 여전히 진부하게 흘러갑니다. 영국의 시인 로버트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진부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조개는 그 안에서 진주 같은 순간을 만들어낸다. 네, 거짓말입니다. 로버트 에드워드라는 시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저런 진부한 말을 했을 수는 있겠네요. 그 모든 진부함을 떨쳐버리고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해서 걷고 있는 당신을 위한 포켓몬고 같은 방송. 여기는 이 책 이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어떤 책을 읽고 계실까요? 주역입니다. 예비 역술인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이분은 평소에 어떤 게임을 하고 계실까요? 만날 때마다 다른 게임을 하고 계신 제재님 나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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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뿅뿅하고 튀어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제재님 요즘 어떤 게임 하시나요? 저는 요새 삼국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 하고 있던 거 딴 거 아닌가요? 어떤 거? 어떤 거라니? 아, 포켓몬고요. 아, 요즘 이제 저희 녹음한 날짜 기준으로 포켓몬고가 한국에 정식 서비스가 됐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포켓몬고는 게임이 아니라 뭐 삶이다. 생활? 아니죠, 그냥 스포츠죠. 네, 저는 아주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낚시가 스포츠이듯이. 네. 그렇군요. 네. 삼국 블레이드는 뭔가요? 삼국 블레이드는 이제 삼국지를 바탕으로 한 액션 롤플레잉 게임인데요. 무쌍류 게임인가요? 아, 무쌍류 게임이죠. 근데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들이 얼만큼 다 나와서 게임 덕분에 제가 삼국지를 읽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누구 판으로 읽고 계신가요? 그 요시카와 에이지 판으로 읽고 있습니다. 혹시 진짜? 리디북스에서 사셨나요? 아니요, 저는 요시카와 에이지 판이 리디에서 할인 판매해서 제가 맞아요. 전권 사놓고 안 보고 있거든요. 저도 종이책으로 그렇군요. 샀습니다. 예. 종이책으로 꽤 두껍지 않나요? 여러 권일 텐데. 10권짜리고요. 와. 뭐, 부자네. 뭐 그렇진 않고요. 네. 워낙 게임 얘기만 해서 책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샤샤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주역 읽고 지내고 있건 아닌데 저희 방송의 주역이에요. 네. 이거 하고 싶어서 얼마나 참았어 지금. 어디 써놨을 거야. 아 그건 아니고. 아 근데 제가 읽고 있는 주역책이 그렇게 많이 읽진 못해요 사실. 네. 그렇게 많이 읽진 못하는데 뭐 시간 날 때마다 읽기는 해요. 근데 그 주역책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주역은 점을 치기 위한 책이 아니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네, 그냥 고대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놓은 거지. 어. 이게 무슨 점을 쳐서 시시때때로 어떤 상황을 알아보고 이런 게 아니다. 네.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아무래도 네. 요즘 주역을 읽고 계시니까 음, 그 왜 사람이 태어난 날과 음, 그 자시라고 하죠. 그 태어난 시죠. 음, 그걸 알고 나서 그런 정보를 역술이한테 주면은 사주를 이제 말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같은 정보를 받고 사주를 분석을 할 텐데 왜 다른 점이 나오는지.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갔을 때 네, 같은 동일 인물인데 어디서 봤을 때는 뭐 사주가 이렇게 나오고 어디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태 제 말을 뭘로 들으셨나요? 아, 아니라고 그런 거. 방송에 나도 모른다고. 방송에 주여 계시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재님은 게임 말고 다른 생활은 어떠신가요? 다른 생활이요? 뭐 그 포켓몬고라는 운동 하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고요. 좀 많이 걷고 계신가요? 네, 많이 걷고 있고 그 외에는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합니다.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네. 식사 도중에 제가 뭘 잡았죠? 저기 포니타라고 네, 포니타라는 말. 희귀 유니콘 같이 생긴 포켓몬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재는 메타몽을 갖고 있다고. 아, 전설의 포켓몬이죠. 네. 이런 얘기를 왜? 좋으시겠어요.
네, 행복합니다 요새. 공고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2주가 아니구나. 10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고 네. 녹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그럼요. 일 열심히 하고 야근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에 공곰님이 한번 저한테 그 어떤 문구를 공유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문구가 뭐였냐면 삶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 동안 슬그머니 일어난 일이다. 이런 말을 그 존 레논이. 네, 존 레논이 한 말이었죠.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뭔가 어떻게 정리해봐야지 해봐야지 하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삶은 지나갔겠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나누기로 한 주제가 네, 지루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였고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지루함을 주제로 해서 제가 선택한 책이 이 책 퀴즈로 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아직은 방송 기준으로 아직은 보내주시는 분이 없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자. 음. 정답을 맞춘 분이 없는 걸로.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아 그러네. 네, 아 그리고 요즘에 저희 이 책 이걸 들어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네, 그럼요. 네, 명수는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 많이 늘었죠. 공개할 정도는 아닌데 네. 예전에 비하면 훨씬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요. 그럼요. 저희가 약간 반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되게 이렇게 동력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거 반. 누가 왜 듣지? 그거 반. 사실 너무 궁금해요. 저희가 맨날 그쵸. 머리를 맞대봐도 이게 과연 어디서 이렇게 들으시는지. 그렇죠.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뭐이? 제가 이번에 고른 책은 네. 그 테드 창이라는 작가가 쓴 당신 인생의 이야기인데 지금 말하면서 왜 웃겼냐면 제목에 써 있겠구나 싶어서. 그렇죠. 그렇구나. 네, 방송 제목에 써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테드 창 작가가 쓴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SF 소설 단편집이에요. 네. 그 책을 골랐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 저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967년생이고요.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계 이민 2세고요. 중국 계시구나. 네. 그리고 과학자가 되려고 그 브라운 대학교면 그 아이비리그 유명한 애들 많이 간다는 그 학교인데 거기 입학해서 물리학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보고 천재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입사해서 기술 매뉴얼을 썼다. 천재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MS 들어가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좀 유명한 SF 창작 강좌 중에 클라리언 워크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SF 소설을 본격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강사 중에 한 분이었던 그 토머스 디쉬라는 분이 이 테드 창의 재능을 좀 높게 평가해가지고 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 가장 처음에 나오는 바빌론의 탑을 다른 아는 편집장에게 보내서 그 다음에 출간돼서 데뷔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그 이후에 짧게는 한 1년, 길게는 7년 정도 시간을 두고 단편을 내고 있고 낼 때마다 그 유명한 뭐 휴고상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상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이 업계에서 인정받는 분인 걸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뭐였냐면 궁금해요.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오늘 주제가 지루함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루함이 뭘까? 지루함은 어디서 올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가 호기심의 고갈에서 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책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일까? SF죠. 나만 그래? 맞아요. 네, SF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책에 내 인생의 이야기,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이야기라는 단편이 있는데 이걸 생각하고 고른 건 아니었는데 이 단편이 그 컨택트라는 영화로 네. 이 원작으로 해서 컨택트라는 영화가 나와서 내일 개봉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방송 기준입니다. 이거 정신 차리세요. 프로 방송인 진짜. 자, 와. 유재석인 줄. 자, 내일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개봉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이미 어담스랑 제레미 레너 네. 이런 분들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줄거리를 쭉 읽어봤어요. 스포까지 써 있는 걸 다. 난 책을 봤으니까. 예. 근데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요? 네. 기본적인 전제나
구조나 그 일어나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나는가는 동일한데 스케일이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뭐 나라 간의 전쟁이 위험이 생기고 뭐 무기가 어쩌고 막 이렇게 헐리우드 같이.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아. 약간 기승전결이 없잖아요. 그쵸. 클라이맥스가 없어서 영화 한 곡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두 분은 느낌이 보실 있는데. 예정이시죠? 저는 무조건 볼 겁니다. 저도 볼 것 같아요. 어허 그렇군요. 오늘따라 제재가 얘기하면 이렇게 딱딱 끊기지. 뭐지? 왜지? 두 분이 저를 수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데. 난 개인적으로 저는 책의 내용이 더 좋았는데 그래서 영화를 궁금해서 한번 볼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 테드창 분의 이제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사실은 뭐 그 브라운 대학교에서 물리학이랑 컴퓨터 공학 했다 뭐 이런 거 나올 때도 아주 천재인데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었어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겠지. 많겠지 거기 학생들이 MS 입사했을 때도 MS 입사했을 때도 거기도 직원 많겠지 뭐 이렇게 네.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SF를 쓰기 시작했다 해서 천재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일하면서 동시에 책을 썼는데 이만큼 성공했어는 천재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단편이나 중편만 썼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들이 다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 책도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그리고 절판이 됐나 그랬다가 다시 나온 책이에요. 그땐 표지도 달랐고 네, 그때 제가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서 제일 앞에 바빌론의 탑만 읽고 반납한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서 SF가 보통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SF 자, 저는 SF라고 하지만 샤샤님은 SF라고 하시겠죠. 사이언스 픽션이고요. 네.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장르가 그렇지만 하나로 딱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그 SF랑 BSF를 분류하는 방법은 캐나다의 유명한 작가 로버트 제이 소여라는 분이 말한 정의가 있대요. 현재에는 없을지라도 인간의 인식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을 다루는 장르. 이게 일반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 약간 그 반대나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명칭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상이라는 단어를 빼야 된다. 이게 그 미국의 SF 잡지 중에 판타지 앤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걸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번역되면서 그 픽션을 창작물이 아니고 허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공상이 붙었다.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붙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는 SF가 어린이들이나 읽는 소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니까 장르 소설이 폄하되는. 그쵸. 그렇죠. 사실은 그 과학이라는 것이 비중이 굉장히 큰 전문적인 소설인데 물론 종류는 많겠지만 그래서 낮게 평가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폄하되었다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SF 하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공상과학 소설이 떠오르는데 또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SF가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야구팀의 약자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제가 요즘 오늘 대사를 너무 안 친다 그래서 뭐라도 던져봤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제대 요새 스포츠 열심히 보나 봐요. 그러게요. 한가할 테니까 출근 안 하니까. 그렇군요. 자, 책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책은 이 테드 창이라는 작가가 쓴 단편 8편, 중단편을 모아놓은 단편 소설집이고요. 네. 각 단편마다 담고 있는 그 과학의 분야나 이슈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과학을 그냥 배경으로 활용해서 스토리를 이어간다기보다 네. 과학을 소설의 중심에 놓고 쓰여진 작품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각 단편에 대한 내용은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두 분 어떠셨나요, 제재님? 최현님. 예, 뭐 자연스러웠는데? 이거 뭐지? 일단 저는 처음에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흥미롭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방금 공공 얘기하셨던 거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SF를 공상과학이라고 생각하는 맞지? SF 원어민인 줄. 자 SF를 공상과학이라고 F킬러 같네요. 네. 저는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저는 저 사람이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했나 보다라는 느낌이 언제 드냐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 같은 거 발음할 때 F를 F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공부 좀 했나 본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세사님이 그렇죠. 아 맞습니다. 자 계속하시죠.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고집이 없고 무비판적으로 가르쳐 주는 걸 수용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처음에 F는 이렇게 발음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발음을 한 거지 그냥. 하여튼 별로 동의가 되진 않는데 저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공상과학이기 때문에 SF는 아이들이나 읽는 네. 소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정확한 것 같아요. 듭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저도 뭐 잘 모르지만 네. 그런 과학의 대중과학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최첨단의 과학들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고 음. 저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스킵하면서 읽으면서 어디까지가 진짜 과학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일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작가가 대놓고 허구라고 쓰는 것도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잘못된 과학적인 상식들을 이렇게 대놓고 허구로 쓰는 게 있어요. 뭐 여기 나온 예 중에는 그런 거 있죠. 그 남자의 정자 안에 인간의 모든 형태가 다 들어 있고 난자는 그냥 밭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정자를 잘 키우면 어떤 아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한 개체 안에 그 개체가 낳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손이 다 있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런 건 다 이제 잘못된 걸로 밝혀졌는데 거기 이제 문학적 상상력을 더해서 작품으로 네. 낸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다른 것들도 이게 진짜야? 어디까지가 사실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혼재 되게 써. 맞아요. 네. 되게 매력적으로 잘 써서 네. 흥미로웠습니다. 네, 역시 저는 이 책 설명을 세사님이 제일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전문 분야시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제재님은 어떠셨나요? 저요. 저는 뭐 사실 과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학 포기자, 그러니까 수포자면서도 저는 사실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조금 일찍부터 잃어버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네. 학교에 혹시 재물포 있으셨나요? 재물포요? 재물포 모르시나요? 나 아는데. 아까 뭐의 줄임말이더라? 재물포가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애초에 아, 네. 선생님 별명이구나. 물리 선생님의 별명이라고. 그 왜 고1 때 정도 되면 고1 때는 그 과학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아마 그냥 과학 공통과학 공통과학 네, 배우잖아요. 공통과학. 오 기억나요. 네, 근데 공통과학. 그 선생님이 유독 물리 쪽을 되게 재미없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구과학이랑 생물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재물포셨구나.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네. 그럼 그 전까지는 물리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얘기인데. 뭐 물리는 아니고 그냥 실험하면 같이 할 수 있는 정도. 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재를 가르치셨던 과학 선생님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님.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다 기억이 나는데 그 과목 선생님은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네요. 오죽 싫었으면.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제가. 그렇구나. 네. 자 아무튼 그래서요? 그래서 책으로 돌아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소설, 그러니까 이제 픽션이라는 것도 제가 상상해보지 못한 어떤 세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허구가 아니더라도 그런 소설의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과학이라는 영역까지 있으니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제곱으로 괴기하게 느껴졌던 괴기하죠. 그러니까 그래 제재랑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이게 괴기라는 게 단순히 안 좋은 의미의 괴기가 아니라 어떤 약간의 으스스함이라든지 긴장감을 되게 불러일으키는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동시에 이제 이게 소설을 쓰는 사람이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공부해서 쓴 소설이 아니라 이거는 이 사람은 100%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에 두고 과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쓴 소설이니까 그런 좀 분위기가 더해졌던 것 같아요. 네. 제재 얘기 듣고 생각난 건데 이 소설의 조금 더 대중적인 버전이 마션인 것 같아요. 마션도 과학자가 자기 블로그에 썼던 마션도 보면 스토리라기보다 다 과학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굉장히 재밌게 읽히잖아요. 말을 마션. 네. 저는 어땠냐면 이렇게 헛웃음도 주면 안 되는데 네, 성공.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토리보다 오히려 과학적인 뭐 장치나 개념들이 더 중요했던 책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왠지 과학자들이나 흔히 말하는 식자층에서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 소설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죠. 어떤 단편은 굉장히 잘 읽히고 너무 재밌었고
어떤 남편은 너무 안 읽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구글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를 네네. 볼 때 같은 느낌. 그렇지. 아 지금 뭐라는 거야? 한국어인데 왜 이해가 안 되지? 이런 느낌도 소설인데 약간씩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총 8편의 단편이 있는데 저희가 뭐 한 편 한 편 분석해 볼 건 아니고 셋이서 각자 제일 좋았던 단편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재님? 저요? 저부터 할까요? 샤샤님한테 돌리려고 했으나 제가 앞에서 좀 더 빨리 치고 공을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저는 인류 과학의 진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만 얘기해 보자. 겹치나. 저는 이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아니에요. 왠지 아니실 것 같아요. 네. 인류 과학의 진화라는 네. 단편인데 사실 이 단편이 여기 책에서 제일 짧아요. 맞아요. 진짜 3페이지 남짓 되죠. 네, 저는 이 단편이 되게 좋았고요. 그 좋았던 이유는 단순히 짧아서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제 느낌에는 가장 이 실제 과학적인 지식과 약간의 허구가 요 아주 압축되어 있는 3페이지 안에 잘 녹아 들어가 있는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메타 인류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 개념에 대해서 샤샤님께 좀 오늘 질문을 해보고 싶거든요. 이건 허구죠. 없는 그쵸. 거죠. 예. 네, 저도 찾아보니까 뭐 이러고 엑스맨 같은 걸까요? 뭐 그런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괴기하게 다가왔어요. 왜냐면은 이 메타 인류라는 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 일반적인 인류 그 이상의 존재인데 그 메타 인류가 이제 연구하고 있고 이제 뭐라고 해야죠? 연구하고 있는 과학을 이제 인류는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그렇죠. 못하는데 네. 다만 인류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틈 혹은 메타 인류 과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해석 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메타 인류를 뭐 따라가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인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 단편을 마무리 짓는 거를 읽고 나서 뭐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다가오지 않을 미래의 과학에 대한 두려움이 알게 모르게 내재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약간은 희망적으로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단편은 형식적으로도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뒤에서 읽었을 때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이게 실제로 네이처인가 사이언스인가 거기 논문지에 발표된 네, 네. 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잠깐 창작 노트 보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과학적인 페이퍼처럼 쓴 거예요. 일부러 보고서처럼 썼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작가가 여러 가지 상상하는 것 중에 약간 겹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신경계를 디지털화하거나 네.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하거나 네. 나노머신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약간 해서 그러니까 확장하고 싶다. 인간 뉴런 자체에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확장하고 싶다는 욕구가 계속 나오거든요. 뭐 앞에 언더스탠딩 이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나오는데 그것 중에 하나로 이것도 이제 DNT라고 나오잖아요. 아 예. 신경을 디지털로 바꾼 게 네. 이제 메타 휴먼인데 네. 그런 생각이 계속 나오는 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미래에는 가능한 얘기일까요? 어쨌든 생명공학을 전공하셨고 또 오늘 전문가로 뭐왜 자, 전문가? 그러면 우리 좀 진지하게 예. 전공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학적 지식이 엄청 짧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모르겠는데 에이 학사면 됐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물리학에서 아직 우주를 다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밝혀낸 법칙 안에서는 그건 불가능이라는 거고 시간이 거꾸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아직은 불가능.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간의 뇌가 어떤 기계 같은 걸로 대체될 수 있을까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 불가능을 현재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알 수 있는 영역이 그래서 아니다. 나중에 혹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전기적인 자극이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그냥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신호들을 다 잘 기록해서 바꿀 수 있으면 기계화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작가의 창작 노트 보면 음. 그 작품의 창작 노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람 말을 소개한 게 있어요. 미래는 이미 이곳에 와 있다. 단지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어디선가는 이거 우리의 논의보다 훨씬 더 최첨단의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겠죠. 그런 거 있겠죠. 그렇죠. 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욕구나 그런 니즈라고 말할 뻔했네. 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영생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몸은 사라져도 뇌가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계속 살아 있으면 자기는 살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뭐 이미 진행되고 있겠지만 기술의 발전에 혜택을 받는 부분도 그 불균형할 수 있겠고 불평등할 수 있겠구나. 완전 불평등하죠. 네, 사실은. 그렇죠.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정확한 명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억 명이었는지 거의 절반이었는지가 인터넷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진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스마트폰 쓰고 있지만 몇십억 명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되게 단적인 예네요. 좋은 예네요. 네. 그렇죠. 그럼 샤샤님은 어떤 남편이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사실 좋은 단편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라 하나로 고르기 되게 어려운데. 여러 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하나만 고르면 저는 그 표제작인 내 인생의 이야기, 당신 인생의 이야기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다른 것들도 되게 시사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돋게 하고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흥미롭고 이런 건 되게 있었는데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거기에 더해서 감동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더구나 제가 이제 딸의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좀, 그러네. 되게 감동적으로 읽었던 단편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청자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어떻게 요약을 해서 드려야 이거 요약은 네. 그 영화 컨택트 그쵸. 줄거리 소개 보시면 네.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할 겁니다. 근데 관통하는 주된 주제는 그거예요. 뭐 외계인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우리랑 너무 다른데 우리는 시간을 그러니까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하죠. 그쵸.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우리는 그 도중에 있는 거고 미래는 알 수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계인들은 말하자면 그걸 한 번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들이 쓰는 언어는 마치 한 글자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한 문장이 한 글자처럼 보이는데 그걸 쓰려면 처음부터 그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획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자를 쓰고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개념이 조금 처음 접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전에 생각해봤던 적이 있는 개념이어서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이 작품은 표절이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먼저 생각했다.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이제 시간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시간을 초월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걸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을 초월해 그쵸.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 이제 그 하나님 갓이랑 예수 지저스랑 같은 존재인데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그 신이 한참 있다가 이제 좀 내려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세상에 내려갔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얘들 잘 살고 있구나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거랑 너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시간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신의 관점에서는 지금이 세상의 창조 시기이고 자기가 세상에 내려갔던 그 시기이기도 하고 세상의 끝이기도 하고 그게 동시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동시일 수 있는지 우린 모르지만 그렇죠. 그걸 마치 우리가 공간을 보고 있듯이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외계인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제재 졸면 안 됩니다. 아니 주는 게 아니라 경이로워서.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이 그런 외계인들의 사고를 점점 받아들여 가면서 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딸인데 스폰데 괜찮나요? 그런가요? 예 그렇구나. 예. 하여튼 뭐 영화사에서 저희 컴플레인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는 이야기인데 그게 되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기는 한데 저도 뭘 느낄 때가 있냐면 내가 이 아이를 왜 가졌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이 아이가 안 태어났잖아요. 근데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뭐 굉장하게 참신한 시각이 아닌 게 사실 그 뭐죠? 인터스텔라에서 말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 딱 두 가지인데 중력이랑 사랑이다. 뭐 이게 주된 이야기일 텐데 그런 걸 저는 실생활에서 약간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되게 감동적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정말 이 과학과 종교 담당 전문가이신 반갑습니다. 언젠 전쟁과 악이래매. 아 그냥 어려운 거 다 해. 그냥 전문가 그냥. 네. 그렇군요. 네. 저도 네. 일단 저도 얘기를 하면 그 이성적으로 좋았던 작품이랑 감성적으로 좋았던 작품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좋았던 건 제일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그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다큐멘터리라는 작품인데 네. 저는 이 작품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칼리라는 어떤 특수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험은 아니고 장치라고 해야 될까? 뇌에 뭔가 하는 장치가 있는데 네. 이 단어는 실미증이랑 실인증을 섞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장치를 설치하고 켜면 어떤 사람이 얼굴을 볼 때 이 사람이 예쁜지 아닌지 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얼굴로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든 아니면 뭐 흉터가 있거나 화상이 있거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름답지 않다고 보여지는 사람의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 코, 입을 못 알아보는 건 아니고 얼굴을 보면서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처음에 뭐 다른 이유로 사람들이 모였다가 이 지역에 있는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다 그걸 켜야만 한다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다른 이제 그 학교 학생이 한 명이 졸업을 하면서 다른 대학교로 가는데 그 대학교에서 칼리를 켜는 걸 의무화하겠다. 모든 학생들이 이 사람의 얼굴의 추함과 아름다움을 모르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강제 법안, 학교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한 명한테 여러 번 가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가 흥미로우냐면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물론 중간에 이 사람은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우리가 소설을 읽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그런 서로 다른 관점의 얘기들을 그러니까 관점들이 사람들이 너와 내가 관점이 다른데 이게 논리적으로 부딪히거나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볼 수 있는 쉽지 않은 경험인 것 같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그럴 수 있는데 책이 조금 더 그걸 음미하면서 보기 좋고 영화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알 수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글은 이제 그걸 다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성적으로는 제일 재밌게 읽은 작품이었고 감성적으로는 저도 내 인생의 이야기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여기서 처음에 읽을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그게 스포라고 하기 좀 어려운 게 조금 읽어보면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 구조나 문단이 아니고 문장마다 시대가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너의 5살 때가 과거형이었다가 20살 때가 현재형이었다가 뭐 10몇 살 때가 미래형이었다가 이거를 되게 섞어가면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읽다 보면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일인데 일어난 일로 쓰고 있다거나 이게 되게 그 혼합되어 있는 시대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글이었고 저도 마지막 결론이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이거 관련해서 제가 밑줄을 쳐온 게 있는데 약간 길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 외계인들을 헵타포드라고 불렀는데 네. 만약 헵타포드들이 자신이 말하거나 들을 얘기를 이미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다면 그들이 언어를 사용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타당한 의문이다. 그러나 언어란 단지 의사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언어는 행위의 한 형태이기도 했다. 언어 행위 이론에 의하면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이 배를 이렇게 명명하노라. 혹은 약속하겠어. 따위의 서술문들은 모두 수행문이다. 발화자가 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 말을 입 밖에 내서 말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런 행위의 경우 앞으로 어떤 말이 나올지 알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결혼식 하객들은 누구나 이제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로 목사가 그 말을 할 때까지 결혼의 의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수행문적 언어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과 등가인 것이다. 헵타포드의 경우 모든 언어는 수행문이었다. 정보 전달을 위해 언어를 이용하는 대신 그들은 현실화를 위해 언어를 이용했다. 그렇다. 어떤 대화가 됐든 헵타포드들은 대화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화가 행해져야 했던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하죠. 명시적 선언이 그렇죠. 일어나야 이게 실제가 된다는 거죠. 저자가 그런 언어의 특징에도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게 또 보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뒤에 가면 골렘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름이 실제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어떤 무생물을 동작하게 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언어나 이름에 대해서 계속 그런 관심이 있는 게 보여서 되게 흥미롭습니다. 사실 그 작품은 이름 대신 기술, 인공지능이라고 넣으면 지금 현실이랑 너무 또 그렇죠. 맞닿아 있죠. 맞아요. 네. 이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 원리가 뭔지를 과학으로 찾는 거고 그쪽에서는 그걸 움직이게 하는 이름이 뭔지를 좀 신비적인 방법으로 찾는 거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인간이 그것을 어쨌든 만드는데 자가 복제가 가능할 거냐의 문제로 그쵸. 가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중요한 같아요. 이슈죠. 그쵸. 네. 그래서 구글에서 얼마 전에 그거 만들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계 학습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짜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자가복제가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혹시 뭐 또 마음에 들었거나 더 얘기하고 싶으신 내용 있나요? 저는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네. 그냥 뭐 특정 단편이 아니라 사실 약간 자기 고백적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이제 수학과 과학을 포기하면서 한켠에 들었던 생각이 어차피 내가 나중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학과 과학이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테드창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아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이렇게 통찰력 있게 사람을 좀 바라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샤샤님이 더 대단하게 보였고. 뭐 결론이 이러죠. 결론이 그게 뭐죠? 뭐지? 네, 샤샤님 찬양으로 끝난 뭐지? 뭐 그건 이제 뭐 농담만 진담반이었고. 농담만 진담반도 웃긴다. 아니 그랬는데,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소설을 통해서. 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저자는 철학 쪽에도 되게 조예가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다는 네. 생각이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그 단편 중에 이해 있잖아요. 이해 단편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뭐 뇌가 엄청 진화해가는 똑똑해지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최후의 지식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도달해가는 과정 중에 뭘 알게 되냐면 자기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철학사에서 굉장히 오래 논쟁이 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철학자들이 되게 이상한 거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지만 철학자들은 옛날부터 의심을 해왔거든요. 자아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거냐, 내 정신이라는 게 마인드라는 게 있는 거냐를 의심했는데, 근데 들어보면 되게 그럴싸해요. 좀 옛날 사람일 텐데 아마 흉인가?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자아나 자기 정신 같은 건 없고 지각의 다발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이 있는 거지. 그게 다발로 이렇게 엮여져 있다는 거죠. 그 다발을 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들은 있는데 그 경험을 지각하는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내가 실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눈을 못 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의미로.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 자아를 깨달아요. 내가 사고하고 있는 그 자아를 이제 알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런 철학의 논의를 모르면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라서 네. 되게 그런 쪽도 관심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사실 과학의 첨단에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철학이랑 붙어 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그 공고님 얘기하신 뇌만 살아있으면 영생 이것도 철학이죠 사실은. 그쵸. 그게 영생일까? 그러니까 철학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무언가를 그러니까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연구해야겠다도 사실 철학적인 질문에서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과학은 그걸 그 결정할 수 없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또 뭐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창작 노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창작 노트 인상적이죠. 이 8편의 단편에 대해서 내가 이 단편을 어떤 식으로 떠올렸다 처음에 이런 그 작가의 발상이 시작됐던 지점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이건 어떤 이유로 썼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에 의해서 생각이 발전해서 썼다.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었고 항상 그런 고민이 들잖아요. 저희도 글을 쓰는데 뭘 쓰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작가들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이미 많이 쟁여놓았다는데 좋겠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얼마 전에 이우혁 작가 인터뷰를 네. 본 것 같은데 거기서 본 것 같은데 쓸 얘기가 한 60개 정도는 있다. 그거를 서랍에 넣어놓고 있고 이야기가 숙성이 되면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 이우혁 작가가 맞았던 것 같아요. 김중혁 작가는 아니었던 것 네, 같고. 뭐 장우혁도 아니고. 네. 네, 김중혁 작가도 쓰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되게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들은 그런 게 자산이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되게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들 같아요. 저도 예전에 어디서 어느 작가님이 얘기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작가는 물론 책상 앞에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쓰는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소에 뭐 걸어 다닐 때라든지 그러니까 평소에 글을 쓰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글을 쓰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글을 실제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되게 좋은 얘기인데 저는 실생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 되게 슬프네요. 저희 24시간 신사업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뭐 샤워를 할 때도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샤샤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사업에서 큰 게 나올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네. 혹시 아쉬웠던 점 있을까요? 이 작품에 대해서? 저부터 얘기하자면 두 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네. 저부터 얘기하자면 그래도 과학 설명은 어려웠다. 그렇습니다. 이과생 리스펙트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차장님은? 저도 아쉬운 거는 친절하진 않았다는 게 제일 아쉬웠는데 근데 어느 지점에서는 나는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과학적인 얘기를 씀으로써 그냥 상상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메타휴먼 이렇게 나오면 내가 메타휴먼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메타휴먼이란 말을 통해서 뭔지 알아서 상상해봐라는 여지를 주는 거야. 맞아요. 또 그걸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그쵸.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 그냥 넘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전자책으로 사서 출퇴근하면서 차에서 이제 오디오로 틀어놓고도 들었어요. 근데 눈으로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집중이 좀 덜 되고 그렇죠. 빨리빨리 지나가고 되돌이킬 수 지나가니까 없고. 그리고 1.2배속으로 듣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1.5는 너무 빠른 것 같고 1.2로 듣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했죠. 만약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어떡하나. 하지만 눈으로 읽어도 마찬가지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세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두 분은 전자책으로 사서 읽으셨지만 저는 이제 종이책으로 샀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 어떤 불친절함이라던 건지 이런 그러니까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사실 예상을 하고 읽었던 사람이라서 굳이 꼽자면 책 디자인. 네, 이거는 제자한테 완전 중요하죠. 이거는 제가 책 사러 출판사 어디야? 엘리 출판사라는 곳인데 이거 또 디자인하신 분이 김수진 씨라는 분이신데 뭐 실명 거론하고 까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지금 제재님의 발언은 이 책 이 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관합니다. 아니 그 네. 김수진 디자이너님 훌륭하실 텐데 이번엔 왜 이랬을까 이런 건가요? 물론 뭐 하시고 싶은 디자인이 아니셨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출판 사장님이 또 그건 아니야. 출판사 사장님 디스하는 건가요 지금? 다 디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다 얘기할 건데
이거는 사실 제가 딱 서점 가서 네. 당신 인생의 이야기 그래 어디 보자 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니까 갔어요. 도저히 이게 디자인이 너무 그래서 내가 집어들기에는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는 좀 디자인을 왜냐면은 안에 내용물 보면은 사실 두 분도 공감하실 수도 있지만 SF 소설 내에서도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세련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책 디자인이 약간 PPT로 마이크로소프트 그 PPT로 만든 디자이닝처럼 보여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디스했네요. 와. 예, 그러니까 물론 폰트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여성 청취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책을 집을 때 망설이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너무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중요하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표지는 나의 이 힙한 가방과 어울리지 않아. 그래. 이런 느낌. 네, 뭐 굳이 이 책을 통해서 나를 뽐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약간 비행기 안에 타고 있을 때 그 비행기 창밖에 하늘 사진을 어떤 반사 효과만으로 디자인한 거는 SF 소설과는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디자인이 아쉬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다 읽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했어요. 맞아요. 뿌듯할 만하죠. 또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이어서 그럼 이제 코너 속의 코너 책 추천을 하나 해드리자면 이제 알아서 하시네요 이제. 원래 아무 생각 없다가 저번 방송에서 제재가 얘기해서 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책이 두 권이에요. 그 SF 소설 중에 이 책보다 조금 더 스토리 친화적이고 재미있게 읽히는 작품을 읽고 싶으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 아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제임스 P. 호건이라는 분의 별의 계승자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는 이 작품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달에서 인간의 시체가 발견됐어요. 우주복을 입고 있는 인간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의 그 나이를 추정해 보니까 나이와 아니면 죽은 연도를 추정해 보니까 5만 년 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야. 네. 5만 년 전 사람이고 확실하게 5만 년 사람인데 인간인데 우주복을 입고 달에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된 일인가를 어떻게 보면 약간 추리하는 그렇죠. 재밌겠네요. 내용인데 저는 내용도 재미있고 저는 결말도 인상적이었어요. 최타님도 이 책 읽으셨잖아요. 그럼요. 어떠셨나요? 저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저 이 책 읽으면서 최타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서 나랑 진짜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냐면 중간에 이 사람들이 이 5만 년 전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를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요. 근데 이런 가설을 세우고 근데 그거는 이게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용을 보면서 봤는데 사장님이 그랬어요. 읽으면서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사장님을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되면 이건 당연히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뭐 제가 스포가 될까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네, 재밌습니다. 네. 저는 또 얘기 듣는데 저도 또 약간 다른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게 어떤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결론이 나요. 확실하게. 그럼 봐야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결론이 모르겠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결론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3페이지 정도 빼고 마지막 3페이지 뭐 있었죠? 그 무슨 발굴하는 고고학자 같은 사람 나온 그 몇 페이지 빼고 그 앞까지가 좋았습니다. 또 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SF랑은 상관없는데 우리가 소설을 얘기하고 있고 지루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발견한 건데 장강명 작가가 책을 냈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책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은 한국 소설이 좋아서라는 책이에요. 책이 뭐냐면 이분이 댓글 부대라는 책으로 상을 받아서 상금을 받았는데 이미 이전에도 상을 받아서 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받은 상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출판사랑 잘 얘기를 해서 50명의 그 저자들을 모아서 각자 베스트셀러 말고 잘 안 알려졌는데 어쨌든 자기 기준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그 2000년대인가 언제 이후로 출간된 책 한국 소설 중에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책을 하나씩 추천해줘라. 그래서 50권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 장강명 씨는 거기에 뭐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 50권을 모아서 책을 만들고 전자책으로 무료로 뿌렸어요. 이야.
이 책은 돈을 받지 않고 리디나 뭐 이런데 전자책 유통사에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와, 그래서 그렇구나. 굉장히 신선한 시도고 이 안에 어쨌든 50권의 한국 소설 최근 재미있다고 느껴진 한국 소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료니까 전자책으로 받아서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는 책 한국 소설들을 좀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요즘 한국 소설이 워낙 침체기라서 그렇죠. 네. 많이 안 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도 좀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소설 너무 좋아도 그래도 뭔가 한번 번역을 거치고 지명이나 인명이 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약간 한 발 거리가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네. 아무래도. 번역이 되면 좀 아쉬운 점들이 있죠. 네. 그래서 한국어로 쓰여진 소설 처음부터 그거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코너 속의 코너.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한국 소설이 좋아서 언젠가 누구 말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은 국가에 소속돼서 사는 게 아니라 언어에 소속돼서 사는 거라고. 그래서 해외 나가 있어도 한국어를 못 잊어서 그걸 그리워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영어 배우라고. 아 그런가? 그래야 너는 세계인이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방금 제재님 뭐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제재가 했던 말인 것 같다고 그 얘기했습니다. 네,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네.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F 소설에서 아니면 영화에서 예. 나올 법한 기술 중에 음. 국내 도입이 시급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걸 질문을 너무 늦게 드려서 고민할 시간이 좀 없으셨을 텐데 아니 저는 다 고민했습니다. 저도 뭐 그러면 누가 먼저 말씀하실래요? 네, 자자님. 세찬님? 네. 저는 딱 듣고 떠오른 건 순간이동 기술. 아, 출퇴근하다 보면 순간이동이 꼭 필요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인간이 이 정도 문명의 진보를 이루었는데 길에서 이동하느라 버리는 시간 너무 아깝지 않나?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그러시하네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면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동 중에 시간을 버리지 않게 되겠지. 그쵸. 그때부터는. 아, 그러면은 뭐 차 안에서 옷도 갈아입고. 왜 옷을 갈아입고 그러고 있어? 아, 그러니까 이 사람 운전하는 풍경렌트로 머리를 잡혀가. 감지 머리를. 머리를 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시간 내 차 안에서 내가 몇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저 얼마 전에 그 4차 산업혁명에 네. 대한 미디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강연을 하나 듣고 왔는데 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카예요. 지금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의 미디어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까지 상상의 영역이다. 모른다. 여태까지도 자동차에서 미디어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 강한 미디어는 다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미디어였다. 그쵸. 대부분 음성이었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독립된 공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쵸. 거기서 어떤 미디어가 탄생할지 모른다 아직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아서 얘기하자면 저도 자율주행차였어요. 어. 그런 거지. 차는 가지고 다니고 싶은데 네. 그 차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거 괜히 힘들어져요. 힘들죠. 평생을 그러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음. 차는 가지고 다니고 싶은데 운전하기는 싫어요.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지. 그럼 기사를 고용하거나 음. 차를 자율주행차로 바꾸거나. 기사를 고용할 정도면 출퇴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 테슬라에서 얼마 전에 그 자율주행 그 모드들이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이슈가 한번 크게 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흰색 트레일러에 부딪힌 거 아닌가요? 그건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사고인지 모르겠는데 사고가 자율주행 모드로 가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의 책임 아니냐. 그래서 논란이 붙었는데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아 맞아요. 예. 판결이 자율주행 기능은 잘못이 없다. 오히려 7초인가 정도 인간에게 대비할 시간을 줬는데 인간이 하지 않는 거다. 자율주행 철학을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맡겨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은 지금 아니라서 잘못이 없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올해인가 내년 안까지 정말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그때 동영상 하나 같이 봤는데 이제는 그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출근할 때부터 차에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핸들에 손을 한 번도 안 대도 돼요. 그리고 주차도 가면 이제 측면 주차 자리가 하나 비어 있으면 내가 가서 차가 서고 난 내려서 그냥 가. 그러면 차가 갑자기 좀 서 있다가 주변을 인식하겠죠. 앞으로 좀 갔다가 측면 주차해서 거기다 딱 세워요. 실제로 이게 그냥 컨셉 영상이 아니고 실제 출근 영상이에요. 그 정도는 이미 되는 거죠. 그걸 보면 돈을 벌어서 테슬라를 사야 된다.
제가 저번에 보스턴 갔을 때 테슬라 타봤거든요. 어떻게 타보셨어요? 아니 운전은 안 하고 매장에 가서 전시되어 있는 차를 앉아봤어요. 들어가서 좋아. 너무 좋아. 오른쪽에 17인치짜리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로 다 터치로 하는 거고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첨단인데. 예. 앞에 본네트라고 하죠. 우리는 열면 엔진이 가득하잖아요. 그쵸. 열면 트렁크예요. 오 거기에 엔진이 없어. 엔진이 없어요? 걔는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솔린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모터로 바퀴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을 열면 거기에 짐 실을 수 있는 트렁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기도 하지만 전기차기도 하구나. 전기차기도 하는 거죠. 테슬라는 완전히 전기차니까. 그렇구나. 그렇지. 그거 빼놓고 얘기했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네요. 하지만 요번에 왜 자꾸 이 얘기를 하지? 테슬라의 빅이슈 하나 있었죠. 손지창 씨가 고소했잖아요. 맞아요. 예. 아시나요? 급발진이다. 급발진. 그래서. 손지창 씨가 집에서 차를 주차했는데 차가 급발진을 해서 차고 벽을 뚫고 나갔어요. 그분은 이미 테슬라가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X 모델이 있으셨다고. 네. 그래서 근데 테슬라에서는 인정을 안 해서 고소하셨다고. 아직 뭐 완벽한 건 없지만 사실 현기차에서는 더 많겠죠 급발진이. 예, 뭐. 자 다음 네. 제대님은 근데 그 네. 자율주행차 네. 테슬라 그래서 판결 난 다음에 네. 제가 본 거는 그거 있어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테슬라가 5기가 발동해서 음. 약간 요게 제한이 걸려 있었대요. 레이더로 인식하는 범위 이런 게. 그래서 그걸 늘려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한 없이. 근데 늘려버린 다음에 누군가가 테슬라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올린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사실 블랙박스 영상은 하나도 안 놀라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하게 차가 막 가다가 앞에서 사고가 나요 갑자기.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멈춘 거예요. 근데 그냥 영상을 보면 원래 블랙박스는 별로 박진감 있게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상을 보면 안 놀라운데 이걸 따져보면 그때 가고 있던 속도가 시속 130km예요. 근데 그 상황에 갑자기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완전하게 멈춘 거예요 얘가. 알아서 지가. 이건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렇죠. 되게.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내년에 모델 3가 나오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져요. 진짜. 지금 거의 1억 정도 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럼 전기차는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역마다 다른데 한 2천만 원 정도 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는 안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계라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보조금 받고 하면 생각보다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할 거다. 보조금도 보조금인데 가스 스테이션마다 충전기 하나씩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꽤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전기 자동차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네. 그러니까 소수 몇몇이 아니라 만약에 대중화가 돼서 모든 사람이 그 차를 이용하면 더 뭔가 편리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다 그렇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쵸, 움직이니까. 그쵸. 그때가 되면 개인 소유의 차가 거의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겠구나. 내가 택시 부르는 것처럼 부르면 내가 집 앞에서 회사 앞에서 내리면 내가 퇴근할 때까지는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땐 다른 사람이 쓰겠지. 그러니까 차가 약간 공공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신기하군요. 실제 우리가 지금 그 카카오 택시 부르는 네, 거랑 네. 똑같은 게 무인으로 된다고만 생각하면 똑같은 개념인데 저 그런 기사도 봤어요. MIT인가 어디서 계산을 했대요. 실제 그게 그런 식으로 공공재로 돌아가면 트래픽이 얼마나 줄 수 있는가. 3분의 1인가 수준으로 준다고 해서 차 막힘도 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지. 빈 택시가 다니는 일이 없을 테니까. 이렇게 되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하겠죠. 아하. 파업, 네. 폭동 같은. 그렇죠. 필연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쵸,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에게 좋은 방법으로. 네. 제대님은 어떤 기술이 국내에서 저는 유치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는 딱 오로지 하나입니다. 저는 그 타임머신.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니 어디로 가고 싶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이야기를 읽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더 크게 생각하자면 저희가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하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보다 인간의 경험의 폭이 훨씬 더 좀 많아지지 않을까, 넓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만 예 궁금합니다. 타임머신 항상 흥미있는 주제이긴 한데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냐면 저는 타임머신보다는 순간이동이 좋고 그런 이유가 타임머신은 과거와 미래로 가서 역사에 어쨌든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영화 보면 흔히
과거로 가서 무언가 하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일어난 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제재 같은 애가 난리를 치겠지. 어. 그 백투더퓨처 같이 이런 데 가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시리가 켜지려고 그래서 끌려다 실패한 겁니다. 예. 네, 첨단 과학인 줄. 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 네. 더 있어요. 순간이동 네, 네. 말고 저는 그 아주 투명한 투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요건 약간 뭐 슬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 있잖아요. 투표할 할 때마다 저는 약간씩 있거든요. 뭐 오차가 있을 거야, 오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가 조작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 그쵸. 그런 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게 너무 슬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완벽한 투표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 관련해서 요즘에 그 크게는 아닌데 작게 그런 운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자. 그렇죠. 저는 이게 전기 예를 들어서 전자투표는 오히려 더 못 믿을 것 같고 실제 종이에 찍어서 하는데 찍은 그곳에서 개표를 바로 하는 거 모이지 않고 그러면 훨씬 더 투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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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거에 SF 영화나 SF 네. 소설이나 이런 곳에서 나왔던 기술 중에 음. 지금 실현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아주 단적으로는 스마트폰이 있을 거고요. 음. 제재는 뭐. 저는 그거에 대한 되게 역사적인 사건 중 하나가 음. 그 알파고였던 것 같아요. 아 인공지능. 네. 그 예전에 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인간이 뭐 로봇과 인공지능과 바둑을 둔다?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인데. 체스는 근데 오래됐잖아요. 체스는 80년대였을 건데. 아 그래요? 네. 제가 무지했던 걸로. 근데 저도 근데 알파고 보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스카이넷의 시작인가? 그렇죠. 터미네이터 보면 인류를 지배하는 스카이넷 있잖아요. 있죠. 그것의 네. 시작이 알파고인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 기술 자체는 뭐 30년인가 된 거라고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대중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준이 됐고 네.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의미에서 명시적 선언이 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이 정도 수준이 그쵸. 됐다는 게. 그 역사적인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이거 제가 다른 책에서 봤나 그랬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인간이 예를 들어서 100m를 10초 안에 끊는 건 불가능해라고 믿어지던 시절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다가 한 명이 그걸 넘은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해에만 몇십 명이 넘는다. 이런 그래요. 느낌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역사적인 사건 같이 느껴졌던 게 평소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인 약간 인류애 같은 게 이세돌을 응원하는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인류애인가요? 공포인가요? 둘 다 할 수도 있죠. 음. 공포로 인한 인류애가 제일 맞지 않을까. 하지만 전 진짜 두렵기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연구하는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머신러닝을 보면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계한테 뭔가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해주면 그거를 자기가 반복해서 알아서 잘하게 되는 거예요. 바둑에서 최대한 많은 집을 내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뿐인데 사람을 이길 정도로 잘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 목표 자체를 설정하지 못한다 본인이. 목표를 수정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목표 설정은 언제나 인간이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점에서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알파고를 보고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아빠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됐어? 아빠가 너만 했을 때 알파고라는 아유 그 기계와 이세돌이 대결을 했는데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가 있었냐면 그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호버보드 있어요. 오. 스케이트보드인데 스케이트보드인데 떠서 가는 스케이트보드. 예, 알아요. 그게 실용화가 됐어요. 근데 진짜요? 완전히 실용화가 된 건 아니고 기술로 나오는데 대신 그거는 그 바닥에 전자기 하여튼 뭐 자기를 일으키는 바닥을 깔아야 돼요. 그럼 그 위에서만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자기부상열차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스케이트보드만하게 해서 그 무슨 묘기 부리는 거 있잖아요. 스케이트보드 묘기 부리는 그 형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타는
이게 가능한 오. 그게 실용화가 된 걸 봤고 그 전격 제트 작전에서 키트 부르면 오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부르면 오잖아요. 테슬라 부르면 와요? 오는 것까지 모르겠는데 일단 차고문을 열리고 시동은 걸리고 오. 이렇게 어. 되잖아요. 음. 그걸 보면서 음. 많은 게 실현됐다는 걸 느끼면서 또 하나 뭘 느꼈냐면 내가 예로 드는 작품들이 너무 다 옛날 작품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음. 자, 오늘 지루함이라는 주제로 네. 테드창 작가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작품으로 길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두 분? 최찬님. 이게 저는 오늘 방송은 지루함이 주제였지만 전혀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저도 아까 그 공고님이 방송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호기심의 소멸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때 비로소 이제 지루함이 찾아온다라고 하셨는데 고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고갈 호기심의 고갈. 안 중요하지만 근데 확실히 맞는 말 같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일단 이 작품이 너무 좋았고요. 네 맞아요. 네. 요 근래에는 읽은 작품 중에 거의 꼽힐 정도로 저는 좋았던 것 저도 같아요. 그랬어요. 네, 꼭 네. 읽어보세요. 그래서 책이 좋으니까 방송하는 것도 즐거웠고 서로 뭐 얘기할 것들도 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이 책은 저는 사서 봐도 아깝지 않은 책일 것 같아요. 네. 디자인 그 빼고. 제재님의 표현에 따르면 표지만 빼고 네. 표지에서 멈칫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이건 제재님의 얘기입니다. 아. 저희 의견은 아니고요. 음. 읽어보시면 그 소설로서도 그렇고 뭐 과학이나 이런 지식 면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이 책 읽을 57회 이 책 이것도 책이라고 당신 인생의 이야기였고요. 네. 네. 두 분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